일본 이렇게 있는데 유독 아프리카는 여러분이 말 스왈려 나 아프리카 배워야지 그러고 이제 스왈려 차라리 불행하게도 이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착장 결국은 시민이라는 어떤 공동의식 IMF라든가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사업의 비중이 적다. 여기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뭐 아프리카 시민사회 있다 없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그런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사회 하면은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 시민사회가 국가 안에서 시민사회가 있는 거지 국가 밖에서 시민사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아프리카에서의 국가라는 어떠한 그 개념, 정의는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러한 그 페이퍼에 보면은 아무래도 시민사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뭐 아프리카 사회의 문화적 특징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프리카는 시민사회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그 여러 나라 시민운동의 특징과 동향 프로그램을 보니까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유독 아프리카에는 나라가 없고 대륙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프리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는 지금 54개국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수단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54개국이 됐죠. 그전에 53개국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떻게 나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프리카의 시민사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뒤에 페이퍼 보면 페이퍼가 아니더라도 여기 조그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동과 서와 그다음에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가 엄청 큽니다. 한 예를 들면은 이 서쪽에는 주로 이제 열대 우림 지역으로서 농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착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이쪽은 주로 이제 그 고산지대, 즉 높은 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목민 사회라 이렇게 일컬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하라 사막을 중간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북아프리카, 보통 우리가 마그레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수단을 제외한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그 다음에 모리타니, 모로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하죠. 이 마그레브 지역하고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또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는 또 생활 풍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체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그러한 그 시민사회의 특징을 다 일일이 이 시간에는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0년대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고선 그때야 겨우 이제 아프리카 역사 속에 편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수의 백인이 강력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지배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민사회 운동은 보통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민사회 운동과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통부모를 다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시민사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요새 여러 정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달리 신문이라든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들이 대부분 편협하고 편견을 가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민사회와 연결시켜서 한번 강의록을 짜봤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것을 이것을 빨리 하고 오히려 질문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금 빨리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그러한 정치사회 발전 시민사회라고 했는데요. 아프리카의 그 사회 문화적 특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족은 동일의 조선으로부터 파생된 언어를 일관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어떤 정체성 혹은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언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우리가 안다는 그 자체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언어학자 그린버거는 아프리카는 약 1000에서 3000 종류의 어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일상에서는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그린버거가 얘기하는 1000에서 3000의 그런 어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그 언어 구조상 비슷한 언어를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1000에서 3000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카메룬은 약 210개의 인종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는 약 260개의 인종이 존재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외에도 보통 54개국 나라 중에 대부분 한 50개 정도, 최소 50개 정도의 인종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언어들을 보면 한 얼마 정도 되냐? 보통 한 5천에서 8천 정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러한 그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것은 뭐예요? 동질한 언어와 동질한 문화, 그다음에 유사한 어떤 관습을 가진 하나의 그런 공동체로 얘기하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아프리카를 과연 이런 시민사회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가 자문해보고 질문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제가 지도에서는 놨지만 여기에 이제 뭐 이제 요 지역은 거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집트, 수단, 그 다음에 마그레브 5개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아랍어가 거의 이제 주 언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도가 좀 색깔이 확연히 차이 나지 않네요. 요 약간 노란색은 여기 이제 반투 어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투어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퍼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일사하라 어족, 요게 이제 아랍어, 세안머 어족하고 이제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니그로 콩고 어족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역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이산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시맨의 그 흡착 딱딱 소리 나는 그런 음을 내는 것이 바로 이제 칼라하리 사막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어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태어 외에 플러스 이제 유럽의 식민지어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요것은 바로 이제 불어권을 사용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요 이제 흑색은 바로 이제 영어권. 그다음에 노란색은 바로 이제 포르투갈어, 스페인어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얀 부분은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 특이하게 이제 보라색 정도가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스와힐리어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어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어라고 하면 우리가 한국어 하면은 한국 사람의 거의 5천만 명이 다 사용해야 한국어가 되는 거지 저기서 뭐 딴 말 하면 한국어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이 스왈리어는 요 근처에 약간 5천만의 인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어라 그래서 이제 스왈리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알기로는 라이언 킹 만화에서 나오는 그 언어도 바로 이제 스와힐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와힐리어 나 아프리카 배워야지 그리고 이제 스와힐리어 배우겠다고 해서 여기 스와힐리어 배워갖고 여기 가서 이 세네갈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서 쓰면은 절대 안 통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상하게 또 여기죠. 그래서 차라리 불행하게도 이 불어 영어 두 가지만 하면 다 통합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북아프리카 같은 데는 알제리아 같은 곳도 모로코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기도 이제 보통 지식인들은 불어를 많이 쓰죠. 또한 이러한 언어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사하라 사막 요 중앙에 걸쳐 있는 사하라 이남에 걸쳐 있는 요 지역은 또 이제 그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유럽어, 토착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카메룬은 210개의 인종이 있다고 210개의 사람들이, 210개의 인종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가면은 대개 이제 이게 불어나 영어가 이제 공용어가 되는데 공용어를 하면은 그걸 통합니다.
뭐, 이 현해 같은데 뭐 스왈리아도 통하고요. 영어하면 통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한 300km, 400km 떨어져 들어가면은요, 이 그 유럽어 공용어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언어의 어떤 동질성, 언어를 통한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론 같은 데서 뭐 제가 좀 요새 최근에 세네갈 주로 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이러한 세네갈이라든가 카메룬인가 도시에서 한 뭐 300km, 400km 떨어진다 가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나 카메룬 사람, 나 세네갈 사람, 나 가봉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종족 이름을 댑니다. 그만큼 어떤 스테이트 네이션, 민족 문화, 민족 국가 이런 의식이 아직도 많이 퍼져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가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혹은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혹은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여기다 종교적 다양성과 갈등이 또한 겹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물론 아프리카는 전통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식민 지배로 해서 지금은 기독교, 여기는 카톨릭에도 여러 성공회도 있고 많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즉 이 개신교까지 다 포함해서 47%. 아프리카 인구의 47%가 이제 기독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28%, 전통 종교가 25%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전통 종교의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종교라는 것은 어떠한 체계화되거나 어떤 조직화된 것보다는 자기가 믿는 신보다 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신을 믿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하면 좀 기회주의적인 종교주의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전통 종교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말리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하라 이북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종교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와 이슬람이 교차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은 여러 가지 그 종교적 갈등이 가장 많거나 현재도 그 종교적 갈등이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죠. 특히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독교 문화권과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권과의 분쟁이 일어나서 매년 거의 한 100명씩 이상씩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갈등, 이러한 종교적 갈등이 즉 우리가 종교 문화 이런 다원화된 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민사회라는 것은 어떤 공공 영역에서의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나타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이제 아프리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뿐만 아니라 언어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시민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형광등 때문에 별로 잘 안 보이겠지만요. 이 초록색으로 된 것이 바로 이제 이슬람 그 분포도입니다. 거의 100% 모로코, 그다음에 알제리, 그다음에 튀니지, 리비아는 거의 100%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서사하라가라는 아직 그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세네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니제리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보편적으로 사하라 이남인데요. 사하라 이남 중간 쪽에는 대부분 이렇게 이슬람과 기독교, 그다음에 전통 종교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쪽은 일찍이 이슬람이 이제 610년에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조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서 거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이슬람이 많고요. 반면에는 이쪽에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서남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 대부분은 이슬람이 없고 대부분 이제 기독교와 전통 종교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프리카는 굉장히 복잡하고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정치사회 건설과 시민사회 발전과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죠. 바로 1884년은 바로 베를린 회의, 즉 베를린에서 약 27개국들이 이런 커다란 책상을 놓고
아프리카 지도를 딱 놓고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국경을 인위적으로 나눈 회의가 바로 1884년 베를린 회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지도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요, 직선, 사선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지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저께는 같은 종족이었는데 그 다음날 1884년 85년까지 2월까지 있었는데 1885년 2월 28 이후는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아프리카 전체에서 이 시기에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즉 사회문화적 분열을 목적으로 한 유럽의 식민지배는 결국은 아프리카 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이제 콩고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앙골라, 그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이 나라는 원래 거기에 바콩고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민지의 그런 식민지배로 인해서 완전히 세 나라로 이제 분열된 그런 경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영국 식민 정책은 이제 편의적 가치를 중시한 그냥 간접 식민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일부 그런 전통 사회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식민 행정부에 도전하지 않는 한 그들의 어떤 독립성, 자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영국의 식민 정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나이지리아죠. 그래서 나이지리아로 세 종족으로 크게 나눠버립니다. 하우사, 이보, 그다음에 요르바로 나눠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 종족들이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아직도 아프리카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이제 나이지리아인데, 또한 오펙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통합을 못하고 이제 종교적 분쟁, 그것이 종족적 분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영국 식민 정책과 다르게 직접 정치를 실시하죠. 우리가 어시밀레이션, 불어로 하면 이제 아시밀라시온 똑같습니다. 이제 저기는요, 이제 문명화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교육시켜서 프랑스인과 동등하게 문명화시킨다. 이런 구실 아래 이제 프랑스 식민 지배하였던 그 나라들의 어떤 전통적인 구조들이 있죠. 추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대추장이다, 이런 제도를 다 폐기시키고 이제 식민 행정부가 자기네들이 임명한 그런 원주민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강한 종족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강한 종족이 있으면 구주족을 강제 이산시켜서 이제 약한 종족으로 만들어서 통치하지 쉽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말이 프랑스인과 동등한 대접을 해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프랑스 언어를 알게 한다든가 혹은 프랑스 역사를 공부하게 한다든가, 또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선거권을 부여할 때도 규정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프랑스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 사람만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의 의원 대표가 골로 출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선출할 수 있는 사람도 프랑스어를 말하고 쓸 수 아는 사람만이 이제 거기에 선거권을 가지게 되죠. 그 외에도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사냥 면허권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프랑스 혹은 유럽의 어떤 기업에 취업했거나 혹은 했거나 혹은 하고 있는 사람, 또한 1, 2차, 2차 대전 때 유럽을 대신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뭐랄까요, 가장이 죽은 미망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그러한 편파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이런 프랑스가 얘기하는 그런 동화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1914년에 이제 1884년 베를린 회의 이후에 식민지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동아프리카는요, 이 지형학적으로는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은 해발 200m 하지만은 점점점 동쪽으로 가면은요, 해발 5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 가서 이제 세네갈 가서 더워서 한국도 더웠다고 그러는데 엄청 고생했는데, 저랑 같이 다른 지역에서 연구하러 가신 분들은 내가 저기
페이스북에 막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구 지역을 잘 골라야지 왜 그런 데 골랐냐고 막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밤에 잘 때 추갖고 호텔에서 담요 더 달라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기온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한 조용필이 여기서 케냐에서 뭐 킬로만자로 그 불러갖고 또 케냐 정부로부터 훈장 받은 데도 여기고요. 그만큼 여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을 나중에 보면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주 직선으로, 이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쫙쫙 나눠지는 그런 국경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일래서 결국은 시민이라는 어떤 공동의식,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식민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무산되거나 혹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위적인 국경선 내에서 이들을 통합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할시키고 그걸 통해서 통제하려는 그러한 식민정책을 계속 실시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1960년대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독립을 합니다. 대부분 독립하는 게 약 17개국이 독립을 하죠. 그래서 1960년을 우리가 아프리카의 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독립을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1960년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했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로 민족국가, 스테이트 네이션을 형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민지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메룬에 210개 인종이 있고 나이지리아는 260개 인종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뭐 100개, 50개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데 그런 인종들을 하나의 어떤 민족으로 승화시키는 어떤 정책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60년에서 1965년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2차 대전에 이제 그 민주주의적인 제도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뭐 정당도 들어오고 뭐 선거라는 제도도 들어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당이 뭔지, 선거가 뭔지 그런 거 모르는 채 그냥 탈식민지화 정책에 부응해서 그냥 거기에 순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혈통에 의해서, 조상에 의해서 이렇게 계승되어 왔지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선출해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러한 유럽인들이 정당을 설립했는데 이제 뭐 프랑스의 뭐 사회노동당 지부, 카메룬 지부, 뭐 토고 지부 이렇게 왔는데요. 정당원은 없고 정당만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제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독립을 쟁취한 많은 그런 초대 지도자들은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국민통합이에요. 어떻게 국민통합, 이 여러 인종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통합할 것인가? 인종만 있으면 괜찮아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이슬람, 밑에는 기독교, 전통 종교, 그다음에 카메룬도 위쪽에는 이슬람, 남쪽에는 또 기독교, 전통 종교, 이러한 종교적 통합까지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독재 정부와 권위주의적인 정치 사회 체제가 이제 정당화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965년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국민통합을 통한 민족국가 건설 및 신성칸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치 세력 및 역량을 통폐합해서 단일화하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다 하나로 통폐합돼.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정치적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일당제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아프리카를 일당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당제는 사회주의 국가처럼 처음부터 하나밖에 없는 정당을 우리가 일당제라고 하는 것이고, 단일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정당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정당이라고 하죠. 단일 정당을 세운다든가 혹은 어떠한 국가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예 정당을 왜? 정당들이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전국적 규모를 가지고 정당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혈연적 혹은 종족적, 지역적 그런 중심으로 정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국회에서 정당화를 되면 자기 종족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익만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없애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한 어떤 나라는 이제 아프리카식 민주주의다. 그래서 아프리카 전통사회는 원래 평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아프리카는 민주주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뭐 정당, 뭐 보수, 진보, 뭐 야당, 여당 이런 그러한 구분이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러한 평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정당을 단일화시킨다든가 혹은 정당을 아예 없앤다는 식으로 이제 정권을 합리화하게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시민사회는 국가와 지배계급에 의해서 권위적으로 통제하는 단체들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민사회 세력 같은 거, 뭐 청소년 혹은 뭐 체육단체, 그다음에 여성단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통합돼서 어디에? 이 단일정당 하부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시민사회, 그나마 통합된 시민사회들은 결국은 국가와 지배계급에 의해서, 지배 엘리트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국가 영역을 벗어나서 지역 혹은 특유한 사회 형성을, 사회 세력을 형성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이 결국은 불가능해지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느 지역에서 뭐 지역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를 조직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프리카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서로 다른 종교들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종적인 어떤 문화적 체계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해서 결국은 사회 정치 세력의 다원화를 무력화시키고 일원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1960년에서 1989년까지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쿠데타도 수십 번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시민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붕괴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쿠데타라든가 혹은 어떤 뭐 지도자의 어떤 사망 이런 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그 정권들은 대부분 거의 뭐 한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 동안 집권하는 그러한 장기 정권이 되고 말았죠. 자,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수입된 민주주의다. 제가 이렇게 한 얘기는 거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수입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입한 거니까. 2차 대전, 제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세계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탈식민지화 정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치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유럽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정당제도라든가 선거제들이 도입되죠. 근데 그런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한 199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글로벌리제이션, 이 세계화가 되면서 세계화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세계화. 또 하나는 뭐예요? 시장경제의 세계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 도입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봉에 지금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돌아가신 가봉의 봉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아프리카 10년만 더 기다려달라. 아직은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서구 사회한테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거절되고 또한 사회주의 대표 지도자인 그런 그 프랑스 대통령이죠. 미테랑 같은 사람도 이 1990년에 바울 회의에서 너희들이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원조를 하지 않겠다 하고 단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프리카보다는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세계화로 강요된 민주화를 절차를 밟을 수가 밖에 없었고 또한 IMF라든가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이란 국가 권력의 통제력이 이제 약화되고 국가가 이제 어떤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재원들이 IMF를 통해서 다 이제 뺏기게 되는 거죠. 즉 국가가 이 당시에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재원들은 뭐 국영화를 통해서 얻는 그러한 세수겠죠. 그러한 세수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 이제 민영화됨으로써 이제 국가의 어떠한 재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모자라게 되면서 여기에 불만을 푸는 그러한 시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실업자가 증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이 동결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국립국가, 대학이 국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장학금도 이제 동결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정부 시위라든가 종족 및 종교적 분쟁 혹은 자원을 둘러싼 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국가들은 이렇게 뭐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이런 국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재원을 확보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민영화되면서 이제 국가가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이제 자원입니다. 자원을 확보해서 그를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원 문제에 둘러싸고 이제 서구가 개입되면서 저기 뭐 시에라리온이라든가 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하튼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렇게 이제 민주화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요.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회의다. 주로 이제 가나, 이 베냉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요. 가나, 기네, 모잠비크 등 약 13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회는 많게는 뭐 5,000명, 적게는 뭐 한 1,000명 정도의 각계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헌법이라든가 재정 문제 혹은 국가의 기구 설립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해가는 방법이 바로 이제 국민회의죠. 그다음에 입헌적 계획을 통한 의회적 민주화다. 헌법 개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의 그러한 야권 세력들의 그러한 요구들을 일단은 헌법적으로 무마를 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화를 통한 민주화. 이것은 주로 이제, 과거에 그러한 그 정치적으로 구금됐거나 혹은 해외로, 망명했던 그런 정치인들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정치 자유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석방을 통해서, 이제, 시민과의 어떤 그 소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둘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외투만 입었었지 실질적으로 속 안에는 여전히 속에는 여전히 이러한 그 독재주의 권위주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정권을 잡고 있죠. 약 벌써 몇 년이에요? 한 31년. 앙골라 산토스도 뭐 32년. 카메룬의 볼비아 같은 사람은 뭐 28년.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하튼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 민주화되면서 정당 및 사회 활동이 이제 자유화하게 되면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서서히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로부터의 그런 개혁이지만은요, 이 정당 및 사회 활동의 자유화가 실시되면서 이제 밑으로부터의 사회적인 어떤 그 민주화가 서서히 이제 익어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거가 이제 막연하게 막 일어나니까요. 보통 이제 1960년 독립할 때 아프리카 각 국가들의 정당의 수가 거의 1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 정당 설립 자유화되고 다당제가 되면서도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이 벌써 150개가 됩니다.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 후보요 더 많아요.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길게 들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지향,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프리카 민주화를 더디게 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아프리카 시민사회. 자, 무엇을 위한 그런 시민사회인가? 자, 시민사회와 아프리카. 우리가 시민사회 보편적 기준은 제가 이 강의에서는 시민사회는 어떻고 어떤 논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논리를 비판하고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시민의 자율성, 자율적인 참여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혈통, 종족에 근거한 단체나 조직은 제외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비정부 단체 혹은 조직 및 집단운동의 전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반정부
단체 같은 것은 물론 정부 단체는 물론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간의 관계에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민사회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 이익, 사회적 공적 이익을 이제 침해하는 그러한 이익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배척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민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여기에 화살표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공적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화살표가 그쪽으로 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국가 간섭의 배제 원칙을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이거 보통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서구라든가 뭐 한국에서 시민사회 논의할 때 많이 적용되는 그러한 원칙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이 과연 아프리카에 적용될 수 있느냐?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왜? 아프리카 사회는 여전히 제가 한 것처럼 혈통 종족에 근거한 그러한 공동체들이 아프리카 국가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인위적으로 그것을 다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제가 한 것처럼 지금도 뭐 제가 세네갈 갔지만은요, 세네갈에서 한 150km 떨어진 교통이 나쁜데 쑥 들어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세네갈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뭐 졸로프 왕국이 있어요. 나는 졸로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뿐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 졸로프보다 더 더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종족 이름을 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서구가 얘기하는 그러한 서구라는 서구 사회는 우리가 시민 사회는 어떻게 돼요? 중세 이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율성, 그다음에 뭐 존 로크의 뭐 사회 계약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화되면서 그것이 아주 그 유럽 사회에 하는 중요한 바탕을 이루었지만요, 아프리카는 그런 사회를 만들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그런 기회는 누구한테 박탈됐어요? 바로 이제 식민 지배. 그다음에 식민 지배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그러한 권력 욕심에 의해서 시민 사회의 그런 활동들이 완전히 저하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시민 사회의 어떤 개념이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들은 주로 이제 서구 사회를 겨냥한 개념보다는 주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러한 그 우리가 제3세계 국가라고 그러죠. 저개발 국가, 뭐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시민 사회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해야 한다. 시민 사회.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원조기구, 뭐 개발원조기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기초원칙이 되고,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사회, 경제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중시한다. 그냥 일반 단체, 뭐 친목단체보다는 주로 NGO, 발전위원회, 여성단체, 뭐 직능단체, 조합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요. 또한 시장경제주의 원칙을 가장 먼저 중요시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이런 것들은 뭐냐? 바로 아프리카의 그러한 문화적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계화 수준에 맞는 그러한 기준을 아프리카에 적용한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계화에서 규정하는 그러한 시민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이 세 가지 사항을 준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올바른 시민사회다. 이렇게 규정하게 됨으로써 원조라든가 개발 원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시민단체 발전 과정은 진정한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다. 즉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스테이트 네이션으로서 아직도 아프리카 국가는 스테이트 네이션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은요. 그러나 독립된 국가가 형성된 것은 1960년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결국은 권력 투쟁을 위한 어떤 집단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연 중심 혹은 종족 중심, 지역 혈거 중심으로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사회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1966년에서 1985년에는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관변해서 버리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사회 세력은 이제 단일 정당 하에 완전히 귀속됨으로써 국가의 후견단체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즉 공공이익, 모든 시민들이 추구하는 공공이익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익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1986년부터 1986년 되면요, 세계 경제가 불황이 오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오게 되면 아프리카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는 주로 1차 상품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유럽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대부분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출하는 품목들은 땅콩, 코코아, 바나나 혹은 모카, 그다음에 팜 오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땅콩하고 바나나 재배해서 뭐예요? 그거만 맨날 먹어요? 그 화장실 계속 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유럽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섬유잘 같은 것은 뭐예요? 유럽인들의 그런 모자, 낙하산 실 만드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세계 경제가 이제 불황에 오니까는 유럽인들이 그 1차 상품을 수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입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주 유일한 수단인 그러한 세수 수입원이 떨어져 버리니까는 이제 반국가단체들에 대한 어떤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정책이 이제 허술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정부 시민단체가 출현하게 되고, 이제 독재제, 그것이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반정부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억압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불법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연하게도 1990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주로 선호했던 그런 소련 사회주의식 발전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서구 국가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시민단체, 시민사회, 즉 민주주의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민주화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 체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아프리칸 스스로가 어떤 자율성 혹은 시민성 혹은 어떤 민주주의라는 어떤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세계화로 인해서 강요된 민주화, 이런 걸로 통해서 또한 여기 국제개발원조가 여기에 또 한 일목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의 일반 시민사회의 일반적 구조는 바로 이 NGO 단체들이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NGO 단체는 참여적 시민들의 요구가 결집된 그러한 단체죠. 그러나 아프리카 사회는 아무리 시민사회 소구인들이 시민사회 민주주의가 돼서 시민사회라고 얘기하더라도 종족적 혹은 지역적 이익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GO의 가장 힘든 역할은 이러한 지역적, 종족적 이익을 어떤 공적 이익으로, 공공 영역 이익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딜레마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여기에 NGO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민사회 하면은 이제 반정부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NGO 단체는 또한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가 구조라든가 혹은 어떠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회원 모집, 이런 부분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민주화됐다고 정부는 여전히 중앙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원 및 정보가 이제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제 시민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그 약화된 그 부분을 바로 NGO, 특히 이제 국제 NGO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민사회,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사회는 여기서 반정부적 행위라고 국가의 제재를 받거나 혹은 간섭을 받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복지정책,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이 더 그들에겐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시민사회는 굉장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단체의 그러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주민 단체, 그 다음에 종족 중심 단체, 그 다음에 다종족 혹은 지역 단체, 그 다음에 NGO 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 하면은 무조건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는 여전히 어떤 그 민족 스테이션, 민족 국가, 스테이트 네이션, 이런 민족이란 개념에 아직도, 마을 깊숙이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그런 인식이 아직도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단체 같은 것은 주로 이제 사회 발전 문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들의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은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주민들이고 그다음에 자체 회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와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주민 단체가 왜 필요하냐? 아프리카 사회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단체를 들 수가 있죠. 이제 종족 단체보다 하위 단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 기초 마을의 어떤 기초 발전, 예를 들어서 뭐 우물이라든가 혹은 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은 주로 인프라, 그래서 도로 만들기라든가 혹은 뭐 상수도 시설 혹은 위생 시설 한다든가, 그다음에 물론 그 구성원은 마을 주민이고요. 회비도 자체 회비를 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족 집단체는 마을보다 좀 큰 공동체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개 마을들이 이루어진 그런 마을 종족 공동체, 우리가 종족 혹은 뭐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족이란 말은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이라는 것은 서구인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문화적 동질성, 언어적 동질성을 파괴시키고 여러한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인 공동체다. 그래서 그것을 부족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기 때문에 저는 부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만약에 뭐 책에서 번역할 경우는 할 수 없이 문맥상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본인이 뭐 연구를 하거나 뭐 글을 쓸 때는 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부족보다는 종족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이들에게 더 가깝게 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마을 발전 및 정치적 어떤 지지를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종족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서 아까 본 것처럼 여러 개 그런 선거 인단 명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단들을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문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1번, 2번 하면 1번, 2번, 1번 누구, 아무개 누구, 3번 nen갈러브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은요. 글을 못 읽으니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nen갈레브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로프 부족의 출신이다. 그러면은 요로프 부족의 요로프 종족의 어떤 그 표식이 있겠죠. 뭐 달이면 달, 뭐 새면 새. 그거를 앞에다가 그려놔요. 그러면 이 사람 우리 종족 출신이야. 그러고 찍어주는 그런 형태가 아직도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족의 중심단체가 선거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들은 이제 경제사회적 인프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로 운동권 중심들이 하나의 그 멤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회비가 있고 정부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통해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단체가 바로 종족 중심 단체거든요. 그다음에 다종족 혹은 지역 단체, 이건 좀 더 큰 단체죠. 그래서 대단히 마을 단체로서 주로 이제 인프라, 뭐 경제 번영 이런 것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고급 관력, 행정 관력, 혹은 지식인들이 주로 이 단체를 이제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정부 보조를 받고 있으면서 정부와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들은 주로 이제 환경, 교육, 인권, 농업 발전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요. 사회 및 환경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렇게 뭐 이주민, 뭐 마을 주민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및 지식인들이고요. 외부 원조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시민사회의 현주소는요. 아프리카 시민사회는 1990년 민주화와 국제금융기구의 다양한 원조로부터 활성화되고 다원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것이 관변단체인지 아니면 일반 단체인지 모르는 그러한 단체들이 약 1,500에서 2,000개 이상 국가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 3,000개가 정도가 되죠. 여기에는 시민의식의 변화에 필요한 문화적 인프라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 문화적 혹은 혈연적, 종족적 이러한 공동체 중심을 탈피할 수 있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조직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시민단체들 여러 개 1,500에서 2,000개가 있는데 이런 시민단체들 간의 어떠한 그 소통이라든가 정보교환 하다못해 어떤 경험 전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요. 어떤 시민단체들 간의 연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즉 국가와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연맹도 필요한데 그런 연맹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또한 NGO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보편화가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적, 혈연적 그런 바탕으로 중심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민 동원에 필요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다시 말하면은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나 미국에서나 뭐 우리가 300km 하면은 여기서 한국에서도 뭐 부산까지 하면 4시간이면 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300km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4시간 가는 거에 최소한 3배 정도 해야 돼요. 3배 정도. 그리고 그것도 큰 도로만 있지, 그 다음에 작은 마을들끼리는 거의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종족적, 그런 혈족적 그러한 공동체들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죠. 핸드폰 있지 않느냐? 핸드폰도요, 돈 있어야 사는 거죠. 돈 없으면 못 사요. 근데 다행히 아프리카 핸드폰은 우리처럼 34만 원, 요새 스마트폰 90만 원 그렇게 하진 않죠. 한 1, 2만 원이 삽니다. 대신 거기에는 이제 오렌지 카드라고 그래서 카드를 사면은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 5,000원짜리 사고 10,000원짜리 사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통화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이 핸드폰이에요. 내가 약속하고 너 나한테 꼭 전화해라 그러면 전화 안 해요. 근데 전화하는 경우 있어요. 전화하고 얼른 끊어. 그럼 내가 전화해야 돼. 왜? 지가 전화하고 나가니까. 그만큼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어떤 정보는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또한 아프리카 시민사회는 개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시민사회는 국내와 국제 NGO 단체들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 자체적으로 강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NGO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법률적 조언, 환경, 농업 생산, 건강, 교육, 여성 해방 등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어떤 시민운동 이런 것에는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또한 시민단체 자립적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재정은 이러한 그 국제 원조를 통해서 충당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재정 문제가 국제 원조를 통해 충당되니까는 진정한 그러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과의 어떤 시민과의 신뢰 문제까지도 야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요, 교육을 통한 보통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1억 4천 명 취약자 중 60%만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교육 수준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올라갈수록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여성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여성 문맹률이 약 53%. 그런데 아프리카의 인구 구성에서 약 57%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열. 이런 리비아는 뭐 이제 카다피가 오래전부터 이러한 그 아프리카의 어떤 선두주자로 가겠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문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런 나라들, 특히 이제 말리라든가 뭐 니제르 이런 나라는 뭐 거의 뭐 한 90% 정도 되니까요.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중화된 풀뿌리 NGO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그러한 신진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종족, 민족적 혹은 혈통적 연대감으로 탈피해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반국가적 NGO보다는 참여적 NGO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반국가적이 되면 국가가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통일화시키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주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의 관계를 통한 시민사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즉 업무 실천 능력 부족을 전부 인프라와 노하우를 통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GO라든가 뭐 시민단체와 국가가 완전히 반대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서구사회의 그러한 시민사회 논리와는 우리가 다르게 아프리카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그다음에 사적 요구와 외부와의 간절하기 위한 지배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힘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적 힘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 능력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아프리카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뭐 한 1분 정도면 되겠죠. 한국 NGO와 이제 아프리카 시민사회 발전인데요. 현재 2012년 현재 54개국 중 32국에서 한국 NGO 단체 이번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아프리카 시민 발전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보면 아프리카는 거의 없었죠.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이제 2006년에 어느 해요?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이제 시켜줘. 처음으로 방문한 대통령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고요. 1982년. 그때는 뭐 그런 경제적 관계는 없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 한국이 이제 OECD 가입하고 다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그 ODA 문제에 국제적 압력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도 와서 그 ODA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아시아에 많이 지금도 아시아에 이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좀 흐리지만은요. 바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아시아의 NGO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가 12.4%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국 NGO의 사업별 현황을 보면은 총 316개 사업이 36개에서 실시 중인데 40개 NGO가 국내 NGO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분석해 보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사업의 비중이 적다. 지속 가능한 것은 뭐예요?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서의 개발 관련 사업이 적다 하는 겁니다. 왜?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계속 이어질 수가 있지만은요. 여기에 개발, 보건 이런 것들은요. 그 NGO 단체가 떠나면요. 실적으로 현지에서 보면은요. NGO 단체가 뭐 고기 잘 잡는 법 혹은 뭐 식생활 개선 이렇게 해놓고 가면은 그다음에 언제 그랬냐 싹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체가 한번 몇 년 동안 활동했다 그러면 가면 그냥 끝이에요. 그 계속적으로 이제 한 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그게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교육 부분에 해서 이러한 시민의 어떤 의식, 시민사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문맹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문맹률을 통해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지 공용어 사용, 공용어를 현지어 및 공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을 통해서 교육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불어권에 불어권에 있는데 불어를 전혀 못하는 N족 이번에 스리랑카에 우리 고생한 낙내를 죽은 우리 세상 간 두 젊은이들을 안 됐지만은요. 현지어라든가 공용어, 최소한 공용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불어를 못하는 친구가 불어권에 가서 뭘 가르치냐면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걔가 어떻게 그걸 써먹어요? 불어권에 대부분 아프리카 지식인들은 불어를 쓰거든요. 토착어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현실과 전혀 다른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